당신은 오징어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빈곤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인 브라더스 홈 브라더스 홈의 실체를 마주하려 합니다. 정부가 운영한 복지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수천 명의 아이들과 약자들이 감금되고 착취되고 인간성을 박탈당했던 그곳. 그들은 복지를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감옥보다도 잔혹했습니다. 1982년, 이름은 민수, 당시 12살. 여기는 실화 기반 충격 사건을 분석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강진우 사건 수사입니다. 그는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밥을 짓고 물을 두고 약을 챙겼습니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 일찍 닥친 현실이었지만 민수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자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동네 형이 민수에게 도시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 화려한 불빛, 끝없이 펼쳐진 음식 냄새, 게임기 소리. 모든 것이 민수에겐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형은 잠깐만 기다려 하고 자리를 떴고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2명의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너 혼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은 경찰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말했죠. 경찰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민수는 따라갔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며 민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1983년, 지은 겨우 17살. 그녀는 동생과 함께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너희 부모님은 어딨니? 지은은 말했습니다. 곧 집에 가려던 참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따라와. 금방 돌려보내줄게. 7살의 지은은 경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밤이 되자 한 대의 흰색 트럭이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는 벌써 아이들이 가득 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동생과 함께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출발. 아무런 목적지도 설명도 없이. 트럭 안은 침묵과 공포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눈은 모두 똑같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도착한 곳. 불도, 간판도 없는, 단지 차가운 철문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곳. 지은이 내린 순간 등 뒤로 들린 건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집으로부터 멀어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감옥. 그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브라더스 홈의 철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통제된 감금소였습니다. 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부는 군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모두는 파란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삭발되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그런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번호일 뿐이었습니다. 4번, 일어나. 실비번, 앞으로.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곧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시설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다그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리고 모두는 일사불란하게 줄을 섭니다. 모든 행동은 구호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병, 즉 새로 들어온 이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듣지 않는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이다. 실수로 늦게 일어나도, 줄을 삐뚤게 서도, 혹은 단지 멍하니 서 있기만 해도 곧바로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들었고,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방은 80명에서 100명까지 함께 자야 했고, 잠자리는 좁고 습하고 냄새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악몽에서 깨어나도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해 라는 명령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어떤 아이는 벽을 바라보며 엄마, 작게 읊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긴 엄마도 아빠도 이름도 자유도 없는 곳, 이곳은 복지가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감옥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강제노동의 나날들. 민수는 낚싯대 공장에서 매일 일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 치약 하나를 4명이 나눴고 옷은 1년 내내 한 벌뿐. 배는 늘 고팠고 일부는 쥐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노동자였습니다. 공부도 놀이터도 내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의 공기는 항상 먼지와 기계음으로 가득했고 민수의 손은 피와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밤마다 피가 굳기 전에 다시 찢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성구역, 말할 수 없는 고통. 브라더스 홈의 여성구역. 그곳은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지은은 낯선 복도를 따라 차가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여자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없었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공기처럼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이름도 번호도 없는 누군가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침이 되어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은은 한 언니가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다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라졌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이유도 설명 없이 의무실로 보내졌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말로 속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름 모를 주사였습니다. 며칠 뒤 배에 있던 아이는 사라졌고 어떤 여성은 심한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신은 처벌이었고 생명은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린 소년들, 청년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들까지도 밤마다 무방비 상태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수용소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건강 상태도 상관없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도구가 되었고 희생양이 되었으며 침묵 속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주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내 동생이 아니길. 어떤 날은 이불 속에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은 채 잠든 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는 순간 악몽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한 명의 기억이 아닌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현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반복됩니다. 브라더스 홈, 그곳은 어디인가? 이곳은 정부가 운영한 복지시설로 노숙자와 장애인을 위한 곳이라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수용자 중 70% 이상은 길에서 무작위로 체포된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노동자들, 누구든 사회 부적응자라는 딱지만 붙으면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아들을 찾아 경찰서에 수차례 갔지만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았고 결국 그도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다시 만난 부자, 아버지는 몰래 아들에게 아껴둔 떡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는 곧 과로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말합니다. 그날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떡을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 브라더스 홈은 수십 년간 운영되었고 그 누구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행정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설장은 거액을 횡령하고도 수년형만 선고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진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들이 말합니다. 민수와 같은 생존자들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잘못은 외면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악몽 속에 삽니다. 떡 하나, 번호 하나, 철문 하나. 그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